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여야가 오늘 해외자원개발사업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로 한정하지 않기로 했죠. 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자원외교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 오늘 회동을 갖고요. 국정조사 그 계획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예. 핵심은요.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이었죠. 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결국은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전임 정부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그리고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부실 개발 의혹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일종의 절충점을 찾은 건데 예. 야당 내지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초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비리 규명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결과적으로 대폭 뒤로 물러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국정조사 일정은 어떻게 된답니까? 구체적인 일정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관련한 예비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또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기관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어 오는 3월 중으로 현장 검증을 하고 이후에 청문회를 엽니다. 여야 간의 또 다른 쟁점이었죠. 증인 및 참고인 문제. 이건 추후 협의키로 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부르느냐 마느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것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건데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예.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일단 국조라는 것은 현안 파악이 중요하다. 담당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후에 기관 보고를 실시하고 문제를 파헤치는 게 어렵다고 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인은 누구든지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전향적인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을 불러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람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니까 그건 안 된다. 예. 선을 그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까지는 부르지 않겠다는 거죠.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과 해외 자원 외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을 합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주요 쟁점하고 관련해서 야당은 당초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단 하나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예. 한편 이번 국조의 조사 대상 기관은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서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외교부, 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그리고 감사원 등입니다. 예. 앞서 관철시키지 못했다 야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정말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입니다. 괜히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까지 가면은요, 별다른 사안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얼마든지 언론 플레이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엉뚱하게 이게 불똥이 좀 튀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증인 소환 문제는 아직도 합의가 안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문제를 다루는 국회 운영위가 내일 열리기로 돼 있죠. 비선 실세 논란하고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서 따지는 자리인데 예. 다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 누구까지를 소환할 것인가 이거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대치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가 전혀 안 된 상태이고 오늘 중으로도 상황은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전원 그리고 김영한 민정수석을 모두 불러야만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이 증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다른 상임위와 연계하겠다. 즉 다른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강경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요 정도만 부르면 된다는 건데 뭐 일단 오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사람들만 나오는 채로 운영위가 열리고 이 증인 문제 가지고 또 거기서 조금 옥신각신 공방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상황을 말씀처럼 좀 더 지켜보고요. 예. 새정치연합의 국정자문회의가 조만간 출범한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국정자문회의가 오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식 출범을 합니다. 예. 자문회의는 이 회의를 통해서 28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정강 정책을 비롯해 경제 및 외교 안보 전략, 사회복지 노동, 문화예술 정책 등 당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착수를 합니다. 총 25명으로 구성되는 국정자문회의에는 이 전직 장차관급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전 경제부 총리, 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현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이사장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 빵빵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렇게 두루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이 사람한테 좀 주목이 되는데 지난해 지방선거 때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했던 이용섭 전 의원도 국정자문회의에 합류해서 사실상 당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 이용섭 전 의원은 민주진보 진영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이고 또 세제 전문가, 세무 전문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지방선거 때 때려치고 나갈 때 굉장히 좀 아까운 인물인데 어쨌든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이 당 안팎에서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국정자문회의 의장은 김진표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김 전 의원이 보수 인사들도 다수 영입을 했다.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정확히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만 예. 김진표 의장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가리지 않고 보통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인사들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진표 의장 본인부터가 사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예.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굳이 그런 평가를 거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 자신의 이념 반대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을 해야지 정치 과정, 특히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름대로 폭넓은 스펙트럼의 회의 기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이 당내에서 얼마나 큰 입지를 갖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연합 당대표 경선 본선에 진출한 문재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 국회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오늘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국회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예.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인데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회담 합의를 남북 국회 결의로 추인하도록 하겠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북한에 남북 국회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또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전체가 모여 합의안을 추인해 기속력을 부여하고 실행을 결의하면 남북관계 발전의 영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이 최고인민회의를 우리의 국회와 같은 그런 성격의 기구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놓고도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아무튼 좀 과감한 제안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문재인 의원 얘기를 좀 해봤지만은 예. 새정치연합 당권 후보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박지원, 문재인 이들이 빅투 후보라는 거는 이제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인영 의원에게 반사적으로 관심이 쏠리기도 하는데 이인영 의원이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언론이 예. 이 박지원, 문재인 두 명만 가지고는 워낙 공고하고 뻔한 양강구도니까 얘기가 좀 안 나오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의 이변 연출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면서 좀 소설도 쓰면서 이렇게 좀 자꾸 조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보는 게 맞죠. 이인영 의원이 이른바 리더십 교체, 세대 교체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이나 문재인 모두 낡았다. 나 같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인영 의원이 아무리 이 86세대, 뭐 386, 486 하는 그 86세대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도 이미 중진이죠. 그리고 기득권자입니다. 당내에서 엄연한. 그런 사람이 상투적으로 리더십 교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게 먹히냐, 예. 이런 지적이 당 안팎에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비경선 선거인단인 이 중앙위원들은요, 굉장히 능동적인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다 선수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이인영 의원을 일종의 전대 흥행 카드로 선택했을 뿐이다. 이런 뭐 냉혹한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인영 의원이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점에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이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굉장히 것 같습니다. 나쁘겠죠. 그리고 완주한다고 예. 밝혔는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오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죠. 예, 얼마 전에 이 소위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늘 전체 회의에서 남북 당국 상호 비방 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종 의결이 된 겁니다. 외통위는 결의안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기초인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남북 신뢰 형성의 첫걸음으로 남북 당국이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14년 제1차 남북 고위급 접촉 등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 금지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특히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예. 외통위 회의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출석했다고 하는데 무슨 네. 얘기했습니까? 류길재 장관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할 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정부의 기존 입장, 근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그래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이긴 합니다. 예. 한편 오늘 그 류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혀서 야당 의원들한테 혼을 좀 놨습니다.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이 예.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이 없느냐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정부가 묵인, 방임하겠다는 기본적 태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대왕성아,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새로운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변함없이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 또 긍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공조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보낸 문자인데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가 온 거죠. 네. 근데 내곡은 국정원을 뜻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을 뜻한다고 보는 게 정황상도 그렇고요. 예. 내용으로 봐서도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재욱 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 사령관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요. 옥도경 전 사령관이 지난 2012년 11월 2일 이날 부임을 했는데요. 대선 한 달여 전이죠. 예. 이 이후에 연재욱 전 사령관에게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내곡은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런 점에서 옥 전 사령관이 연 전 사령관에게 보낸 문자는 국정원에서 옥도경 전 사령관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옥 전 사령관이 부임한 시기 2012년 11월 이후가 국정원의 심리정보국,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대선 개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시기인 것을 생각해보면 내곡동에서 온 정보가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는 꽤 의미심장하다는 건데요. 예. 또 옥 전 사령관은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바람, 이런 문자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처음으로 나왔던 12월 11일, 이 이전에 만약 이런 문자가 오고 간 것이라면, 이전에 이런 문자가 오고 간 것이라면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같이 대비했을 수도 있고, 또 대선 개입 관련해서도 공조해서 같이 일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서울에 이어서 전북 군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현 시국을 비판하는 전단이 뿌려져서 경찰이 조사 벌이고 있죠. 예, 사회활동가인 박성수 씨가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정책과 현 정국을 비판하는 전단을 제작해서 군산 시내 아파트에서 뿌리거나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몇 장이나 뿌렸답니까? 예, 제작은 한 4,000장 했는데 예. 뿌려진 것은, 배포된 것은 한 700장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5월 방북을 해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사진을 실었고요, 먼저. 그러면서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종북, 김정은 장군은 믿을 만한 파트너 고무찬양 의혹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예. 박 씨는 이 전단에 자신의 사진은 물론이고요, 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주소도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실명으로 전단을 뿌린 겁니다.
이에 군산경찰서가 박 씨를 상대로 전단 제작 및 배포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와 전단 내용을 확인했을 뿐 아직 정식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니라면서 서울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단 배포 사실과 전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박 씨는 이에 대해서 서울에서 살포된 박 대통령 비판 전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을 길들이려는 추악한 행태에 화가 나서 비슷한 전단을 제작, 배포했다라면서 경찰청이 공안몰이를 목적으로 전단을 배포하는 것까지 지역 경찰서에 전화해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현 정부의 경찰 국가적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앞서 지난해였죠. 12월 26일에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북 정책 비판하는 전단 만여 장이 이제 뿌려져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단을 뿌렸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인 겁니다. 예. 어제 쌍용차 해고자들의 오체 투지 행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무단 체증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예, 구로경찰서 정복과 소속 최모 씨가 어제 오전이었죠.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을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예. 이 최 씨는 적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행진단과 함께 하면서 카메라로 행진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을 했는데요. 하지만 최 씨의 이 같은 무단 체증은 법 위반입니다. 예. 경찰청 예규 제472호 체증활동 규칙 이 내용을 보면 체증에 대해서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행위자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함, 또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체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날 오체투지 행진은 당연히 사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또 경찰이 인솔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불법 행위자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불법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정복과 이 직원인 경찰 최 씨가 자신의 신분조차 밝히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기자라고 예, 사칭을 했습니다. 예. 경찰은 체증을 하려면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또 시민을 상대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촬영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체증하던 이 최 씨는 오마이뉴스 기자라면서 기자를 사칭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오마이뉴스 기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하지만 결국에 들통이 났고요. 나중에는 자신이 사칭한 적이 없다. 내가 기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뉴스K 뉴스훅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뤘는데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목이 체증과 사칭 그리고 초상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어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 여성임을 주장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한 사건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고소인 이모 씨가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1차 조사 때 동영상 속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고 진술했던 범행 시기도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동영상이 언제 찍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아는 채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때문에 제19 감싸기 아니냐 이런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이 해당 동영상이 증거로 제시가 됐는데 실체가 불분명하다면서 검찰이 당시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 씨가 이번 고소인인 이 씨가 동영상 속 인물이 나다,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고소를 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 철피아 비리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권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새누리당의 주요 보직을 연임하면서 거대한 이권이 걸린 철도 사업에 개입해 관피아, 철피아 사태에 따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권 씨는 철도 부품 제조업체죠. AVT로부터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 3억 8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하면서 모욕 준 것으로 알려져서 직원들이 반발을 했는데 이 파문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한 총경급 간부가 어제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이 도를 넘는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예. 권 청장이 최근 보고서를 제때 가져오지 않았다라면서 이 총경에게 개 XX 등의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건데요. 이 일을 밝힌 총경은 한두 번도 아니고 청장이 부하 직원에게 하는 발언의 수준이 도를 넘어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청장의 욕설이 한두 번도 아닐 뿐 아니라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파문이 일자 권 청장이 이 총경을 만나서 유감을 표하면서 직원들과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며 업무를 하자는 취지였는데 욕심이 앞서 과한 언행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도 궁색하고요. 그리고 총경급이면 경찰서장이거나 예. 아니면은 지방경찰청 과장급인데요. 일선 경찰도 아니고 이런 고위급 경찰 임원이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다는 점을 볼 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직원들과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며 업무를 하자는 취지라는 게 꼭 욕을 했어야 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청장은 욕을 할 수 있었겠지만 부하 직원은 맞받아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 또 같이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같이 욕을 했다면 뭐 친근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소식 살펴보죠. 제2롯데월드 주변 세 곳에서 도로 침하와 균열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예, 서울시 도로관리과와 동부도로사업소는 그제 제2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 도로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그 결과 도로 침하와 균열 현상이 발견됐다면서 오늘 롯데 측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곳은 송파대로 제2롯데월드 롯데몰 앞과 석촌호수로 본가 설렁탕 앞, 또 사막사로 서울 놀이마당 교차로입니다. 롯데몰 앞과 서울 놀이마당 교차로에서는 도로 부분 침하가 발생했고요. 본가 설렁탕 앞에서는 30m 길이의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신속히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면서 또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임시 개장한 제2롯데월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이어지자 지난 5일에는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재발하면 사용 승인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제1롯데월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게 왜 그럴까?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팽목항을 찾아가는 세월호 청춘열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예, 일반 시민과 또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팽목항을 찾아가는 이른바 세월호 청춘열차 행사가 이번 달에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2015년 청춘열차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6일 밤 10시 서울 용산역에서 목포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17일 아침 전남 진도 팽목항에 도착해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해돋이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열차로 이동하는 동안에 세월호 유가족과 노동자, 농민, 변호인, 언론인 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예. 팽목항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림제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는 16일과 17일은 일반 청년 대상으로 또 24일과 25일에는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으로 행사를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2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1월 16일과 17일 그리고 1월 24일과 25일에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이게 또 큰 속보였습니다. 네. 네, 어제 프랑스의 한 언론사가 테러를 당해서 1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슬람을 조롱하는 만평을 실었던 언론사죠. 예, 그렇습니다. 파리 도심 11구 바스티유 궁전 인근에 있는 풍자 주간지 샤를리 앱도 이 언론사 이름인데요. 예. 이 본사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반쯤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2명이 사망했고 2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잡지사는 이슬람을 조롱하는 만평을 2006년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보복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범인들은 군복으로 보이는 검은색 복장과 검은색 마스크를 하고 이 언론사 사무실에 쳐들어갔는데요. 목격자들은 이들이 칼리슈니코프 자동소총 AK라고 불리죠. 예. AK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로켓 발사기도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 신은 위대하다,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해 복수했다 등의 구호를 아랍어로 외쳤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예,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 용의자 3명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살펴보니까 전부 파리 출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프랑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닌데요. 예. 하지만 언론들의 보도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인 리베라시옹은 현지 시각으로 7일 사건의 용의자 3명이 붙잡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각각 34세, 32세, 18살인 용의자 3명이 체포됐고 이들은 모두 프랑스 파리, 북서부, 젠빌리에르 출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프랑스 시사 잡지인 르푸eng은 이들이 지난 여름 시리아에서 돌아왔다면서 버려진 시트로엥 승용차에서 범인 2명의 신분증이 발견됐다. 32세와 34세인 용의자 2명은 파리 10번가에서 태어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국적 자체가 프랑스 사람이다라는 예. 뜻입니다. 또한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경찰을 인용해서 용의자 나이와 이름이 30대 초반의 사이드 쿠아치, 셰리프 쿠아치 형제와 18세의 하미드 무라드로 확인됐다라면서 쿠아치 형제의 국적은 프랑스이고 나머지 한 명인 무라드의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는 이들이 예멘의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계돼 있다라면서 이들이 사건 현장에서 예멘의 알카에다라고 언론에 전하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이슈 분석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땅콩 부사장이 이제 어제 기소가 됐는데 죄가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예, 구속 기소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땅콩 부사장이 더 익숙한 표현입니다만 국토교통부, 검찰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조사를 먼저 받았었죠. 그 조사를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했고, 회사의 진상 은폐 과정을 보고받고 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내린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법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그리고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그리고 형법상 강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 새로 추가된 부분만 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때 허위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했고 그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또 어떤 때는 지시성 질책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냥 밑에 상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인 정도가 아니고 이보세요 여상무님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지시성 질책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수차에 걸쳐서. 예. 그래서 이번에 함께 구속 기소된 여객 담당 상무죠. 여모 상무인데요. 성씨가 여입니다. 여씨. 그 여상무와 함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무거운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모 상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이제 땅콩 부사장과 함께 적용이 되는 거고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가 추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김모 조사관, 대한항공 출신인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서는 3사람이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예. 말씀드린 그 여 상무는 땅콩 부사장에 의해서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렸던 하기 조치됐던 박창진 사무장을 협박했고, 그래서 허위로 심할서를 쓰게 했고, 국토부에 제출할 확인서 작성을 회사 쪽 입장이 많이 가만히 된, 반영이 된 그런 확인서를 쓰도록 강요를 했고, 그다음에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는 관련 자료의 삭제나 컴퓨터 교체를 지시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죄입니다. 여모 상무가 대한항공의 그런 조직적인 폐쇄적인 문화 이런 것도 있고 알아서 긴 점도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동안은 그런 추측들이었는데 이번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을 보니까 땅콩 부사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또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이행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예. 앞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수사 결과가 있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한 청와대와 또 이 둘 사이에 닮은 점이 있다면서요? 네, 찾자면요. 정윤회 문건 파문 때 대통령이 바로 그런 발언을 했죠. 이건 찌라시다. 그리고 유출시켜서 언론사에게까지 전달하게 한 것은 국기문란이다. 그러면서 검찰에 엄단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찌라시라고 미리 성격 규정을 해버린 거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럼 검찰에게 말하자면 업무 지시를 내린 셈인데 그것은
사법기관의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물론 검찰이 법무부 산하 외청기관인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수행하는 수행하는 기능이나 임무를 보면 준사법기관인 것이고요. 법원과 함께 사법부를 유지하는 큰 틀이죠. 그런 예. 점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춰보더라도 대통령의 그 발언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건데 땅콩 부사장이나 청와대의 그 정윤회 문건 파문 초동 대응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봉건적 의식에 젖어 있다. 봉건적 의식이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키면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또는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화하고 문서화하는 기관쯤으로 전락시켜버린 결과를 가져온 거죠. 땅콩 부사장이야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비행기가 우리 아버지 거고 나는 곧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뭘 따따붙다 설명을 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가지고 뭐 매뉴얼이나 이런 거 아주 원래 정해진 대로 했는데도 감히 나한테 이렇게 뭐 대들어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폭력적 언행이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 급기야는 밀치기까지 하고 뭐 뭘 던지고 그러다가 내려 했던 거잖아요. 그 300명을 한 20분씩 개인 시간을 뺏은 거 아닙니까? 예. 회항해서 다시 출발하기까지 그 걸린 시간. 뭐 한마디로 뭐 굳이 비판을 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잘못된 건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봉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직원들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나 뭐 마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 역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다는 것을 입증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물론 30 며칠 동안 불이 나게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처음에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왔죠. 그 말은 대통령이 탁월한 수사 감각이 있거나 검사 출신이어서 사건을 딱 보자마자 직관이 발동돼서 이건 이러이래 된 거니까 찌라시 베낀 게 맞네. 이렇게 조사를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에게 그런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예단을 갖게 한 뭐가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는 국가기관을 봉건 시대 무슨 군주처럼 여기게 한 것이거나 또는 자기 회사의 직원, 자기 회사가 아닌데 자기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회사일 뿐인데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부사장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항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승객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처럼 아주 폭군처럼 했던 거 그 밑바탕에는 봉건적 의식이 모두 젖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정말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만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하신 봉건적 잔재들이 왜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네, 정말 시대착오적이죠. 예. 그런데 전 기본적으로 빗나간 가치관, 그다음에 역사인식이 없거나 왜곡돼 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선민의식, 나는 뭔가 당신들과 달라. 나는 뽑힌 사람이고 너희들과는 동렬에 놓일 수 없는 그러니까 엘리티시즘 뭐 이렇게 엘리티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좀 증상이 중하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부사장의 폐륜적 행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전에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지만 봉건적 사고방식에 굉장히 젖어 있는데 일테면 봉건왕조 우리 뭐 조선시대 이런 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 고을의 수령도 자기 마음대로 송사 재판 송사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뭐 마음대로 죄를 주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벌을 주거나 그러지 절대 못했죠. 마치 우린 봉건시대 뭐 조선시대 그러면 아주 뭐가 미개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때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들이 다 있었고 왕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임금조차도 그래서 뭐 의정부에서 신하들과 왕권과 신권이 평평한 균형을 이루고 때로는 누가 승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화나 이런 것도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고을의 원님 수령도 자기 마음대로 송사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벌을 주진 못했는데 왜냐하면 잘못 그렇게 했다가는 사원부 같은 데서 혼쭐 났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땅콩 부사장은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다. 브레이크가 풀린 또는 고장난
기관차처럼 그냥 내리달려버린 것이죠. 예. 근데 관련해서 수사를 한 검찰에 대한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것만 같은데 도마에 올랐다고 봐도 되겠죠. 당연하죠. 뭐 예. 도마에 오른 우리 정 앵커께서 아주 말을 순화시켜서 품격 있게 하시느라고 도마에 올랐다고 하셨는 것 같은데 훨씬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감하는 정서는, 국민들의 정서는. 이를테면 이 정부 들어서 몇몇 기억에 남는 검사 몇 장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던 윤석열 검사가 검찰 최상층부와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현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였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었죠. 수사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검찰 최상층부에서는 국정원의 뭐 조직적 개입, 뭐 국가기관이 헌법을 유린해가면서까지 국기를 문란시킨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했고, 예. 윤 팀장은 오로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원래 검사는 그런 것이죠. 가치 개입,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최대한 밝혀내서 그게 현행 실정법상 무엇에 저촉되는지를 골라서 법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재판에 붙이는 게, 법원에 넘기는 게 검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검사와, 그러니까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와 검찰 최상층부 사이에 대립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부딪혔죠. 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 일로 인해서 수사팀장직에서 박탈당하고 강제로 하차당합니다. 그랬더니 윤 검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검사로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에 충성한다. 이 말을 남기고 여주지청장 표표히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윤 여주지청장에게 징계가 내려지니까 그는 징계는 처분 무효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항을 했죠. 예. 검사의 기계 또는 검사가 추구해야 할 정신 같은 게 그 말에 담겨 있다고 많이들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는 검사로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할 뿐이다. 예.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검찰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재판정 문을 걸어 잠근 채 어떤 젊은 여검사가 자기 직을 내걸고 무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다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른바 임정은 검사 항명 사건인데요. 최근 끝난 2심에서도 법원은 임은정 검사의 무죄 구형에 대한 검찰의 징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벌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임 검사는 지난해 8월 18일 항소심 결심 최후 진술에서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 앞에 말한 윤석열 검사와 아주 똑같은 말이죠. 검찰과 국가의 권력 의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말을 최후 진술에서 남겼습니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거나 또는 벗어나지 못한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정윤회 문건 수사 검사들이나 제가 지금 따로 열거해드린 윤석열 그리고 임은정 이 두 검사 모두 겉으로는 다 똑같은 검사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그리고 지키고자 했던 가치 이것은 너무나 천양지차가 나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